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한민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숙보기 강의가 시작이 될 건데,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일단, 우리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강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가볍게 편하게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입니다. 저는 한민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시험이 지금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차 시험은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2차 시험은 지금 현재 우리 과목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법, 이제 세법이 있어요. 이 공시법, 세법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하지만 이제 한 과목으로 묶어서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 보고 있죠. 그럼 1차 과목은 뭐 짐작을 하였듯이 이론 과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양, 이론 과목이라고 합니다. 소양 과목이에요. 그럼 이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과 같은 과목이란 얘기죠. 자, 근데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은 우리가 실무 과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 과목이라는 것은 직접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쓰이는 과목이란 뜻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법 같은 과목은요, 이런 모든 시험에서도 모든 과목의 기초이자 결론이 바로 민법이에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민법은 대단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을 모르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손님들이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 문제가 그나마 이제 어려워져 있고요. 또 우리랑 겹치는 부분도 있죠. 공인사 법령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을 시험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심도 있게 출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목 시간에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목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목 시간에 들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시험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서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우리 그 33회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럼 1차 시험은 지금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그래서 각 과목 4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문제 갖고 80문제인데 1차 과목은 80문제를 논스톱으로 1시간 40분 동안 시험을 봐요. 100분 동안. 그러니까 그 원래 할애된 시간이요. 이 개론, 민법 40문제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문제당 원래 1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험 시간을 1차 시험을 80분을 줬는데 80분을 주다 보니까 한 70분 정도 풀면은요, 이게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지 옮기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중장년층들이 많이 시험을 보거든요. 읽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과목당 10분씩을 더 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과목을 80문제를 100분 동안 현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차 시험은 9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10분에 끝나죠. 그리고 이제 1시간 50분을 휴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후 1시서부터 2차 과목이 시작됩니다. 그럼 2차 과목은 원래 이제 3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는 4과목으로 하는데 시험은 3과목으로 본다고 그랬죠. 공시법, 세법이 워낙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공부는 따로 하지만 시험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 3과목을 원래 논수독으로 왔었어요. 그럼 논수독으로 이걸 갖다가 지금 40분씩 준다면 40문제니까 40분씩 준다면 120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120문제를 결국은 120분 동안 봤다가 지금 현재 10분씩을 더 줘가지고 과목당 이제 150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150분을 논습으로 봤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 150분을 논수도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야 됐고, 이제 생리적인 그런 이제 문제도 생겨요. 집중력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150분 동안 논수도 보니까. 그래서 지금 2차 시험은요, 2차 1교시와 2차 2교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갖고 2차 1교시, 우리 과목과 이 공법을 이제 1교시로 봅니다. 2차 1교시로. 그래갖고 논수도 보러 이제 100분 동안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80문제를 역시 100분 동안 봐요. 그래서 우리 과목이 1번서부터 40번까지, 41번서부터 80번까지가 이제 공법 문제죠. 그래가지고 이 80문제를 100분 동안 시험을 봐요. 그럼 2차 1교시가 1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1시간 40분 동안 이제 2차 1교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2시 40분에 끝나는 거죠. 2차 1교시가. 그리고 50분 휴식을 취해요. 그래서 3시 반부터 지금 4시 20분까지 공시세법을 보게 되죠. 그럼 공시법은 지금 현재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돼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거하고 부동산 등기법으로 돼 있는데 그 등기 공시법이 바로 이제 24문제고 세법이 16문제예요. 그래갖고 40문제를 50분 동안 2차 2교시로서 이제 3시 반부터 4시 20분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4시 20분에 끝나죠. 그러니까 이건 체력적인 안배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 연습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교실에 앉아가지고 4시 20분까지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연습도 조금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은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이제 구분하여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근데 현재 1, 2차 시험을 당일에 보고 있죠? 당일에. 그래서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고요. 같이 당일에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1차 시험은 내가 평균 50점을 득점했어요. 그럼 2차 시험은 평균 70점을 득점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차 시험은 불합격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시험은 합격한 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지금 당일에 다 보고 있는데 1, 2차를 1차 시험에 불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럼 2차 시험은 무효 처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에 남는 점수를 1차에 빌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을 다시 한번 볼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죠. 1차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2차 시험에 불합격했다. 그렇게 되면 1차 시험을 다음 회에 한번 면제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 시험을 2번 보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 연도 시험이 아니고 다음 회 시험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1차 시험입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고요.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 줘야 되죠. 2차 시험이에요. 매 과목 역시 4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을 우리가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차를 넘어와야지만 2차 자격이 있는 거고요. 40점 이상을 득점하라는 얘기는 과락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락은 40점 미만을 맞았다. 그럼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한 과목이라도 만약에 40점 미만 점수가 나온 게 있다. 그럼 무조건 시험에서 탈락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0점 이상 득점해 주고 평균 1, 2차 공이 60점 이상을 득점해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언론상으로 뉴스상으로 들어봤어요. 절대평가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상대평가를 해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 입장은 상대평가를 하는 걸로 일단은 내부 지침을 정한 것 같아요. 느낌이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7회, 8회, 9회 때 95, 97, 99 시험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2년에 한 번 시험을 치렀고요. 상대평가를 그때는 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평가가 되면 뭐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을 떨어뜨려야 내가 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험이 더 이제 합격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문제가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결국 내가 결국은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어쨌든 고득점을 해야 된다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험을 합격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대평가를 바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지금 그 상대평가 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면 적어도 유예기한을 주겠죠. 그러니까 유예기한은 적어도 이제 뭐 한 1, 2년은 최소한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주택관리사 시험을 봤을 때 주택관리사가 지금 현재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를 바꿨지 않습니까? 1, 2차 시험을 따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그때 이제 3년의 유예기한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형평성에서 그 정도 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 이제 발표되는 거 봐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더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그 34회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평가로 가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지금 그 33회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계가 지금 없는데, 그 지금 합격률을 지금 따져보게 되면요. 그 28회서부터 제가 이 합격률을 지금 정리해 봤는데, 지금 응시원서 제출하는 인원이 매년 지금 10만 명이 넘고 있어요. 최근 지금 32회, 33회 때는 15만 명까지 올라갔죠. 이거는 1차 시험을 빼고 2차 시험에 보겠다고 지금 응시원서를 내신 분들. 이분들 통계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모두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지금 60% 정도 응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서를 냈지만 일이 생겨서 내가 시험을 못 본다. 이런 분들이 약 40% 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시험장에 60%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을 실제로 보신 인원 대비 합격 인원을 따지게 되면 합격률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28회 때 지금 31%가 합격했어요. 또 30회 때 36.6%는 합격했습니다. 이 36.6%는요, 역대 합격률로 따졌을 때 역대 2등이에요. 1등이 언제였겠습니까? 1회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1회 때는 약 39점 몇 프로가 합격했거든요. 거의 40%가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역대 두 번째 합격률이 높은 게 30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만 7천 명 정도가 합격했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인원이 합격했어요. 그럼 32회 때 있지 않습니까? 32회 때를 보면 또 29%예요. 그럼 여러분들 짐작되시죠? 그러니까 짝수회가 비교적 합격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짝수회, 홀수회요? 짝수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점을 명심하시고 올해 찬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홀수회 때는요, 합격률이 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29회 때 21% 합격률을 보였고요. 역시 31회 때도 22%밖에 합격률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홀수회가 통상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럼 33회 시험은 어땠느냐? 33회 시험은 이제 1차 시험이 지금 현재 관건이 되고 있는데, 뭐 부동산학 개론 좀 어려웠죠. 조금 어려웠어요. 민법이 이제 그나마 조금 낯섰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낯을 뿐이지 1차 과목 만만치 않았죠. 그다음에 2차 과목에서는 우리 중개사법이 약간 이제 조금 이제 그나마 32에 대비했을 때 조금 평이하게 나왔고, 공법하고 세법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냈던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이 지금 조금 떨어질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32회 때보다는 조금 지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홀수회가 통상적으로 지금 최근의 개항이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는 거죠. 짝수회 때가 조금 더 낯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스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지금 합격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미리 참고로 우리 과목을 시험에서 만약에 60점을 득점했다. 우리 과목을 60점을 득점을 해버리면요, 합격할 수 있느냐? 합격 못합니다. 제가 이건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은 통상적으로 지금 공법이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부동산 등기법, 공시법 중에 등기법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법은요, 실생활에 많은 밀접한 관련이 돼 있고 조문수가 작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득점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을 60점 정도 득점할 정도로 공부를 했다. 그럼 공법이나 공시법을 절대 60점을 득점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탈락을 하게 돼요. 그럼 10점을 더 올려가지고 만약에 70점을 득점했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느냐? 70점도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과목은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 요런 지금 현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1차를 넘어오면 2차 과목에서는 우리 중개사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해버리면 이제 공법을 과락만 면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득점을 해가지고 나머지 과목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차만 넘어오시면 2차는 이제 제가 책임을 지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80점 이상을 충분히 시험에서 득점할 수 있고요. 적어도 75점 이상 득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75점 이상, 80점 이상을 득점을 하기 위해선 저는 강의를 90점 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폭넓을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아니, 다른 교수님들은 그 작은 책 가지고, 얇은 책 이거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똑같이 강의를 하는데 왜 교수님은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강의 내용이 넓어지냐고, 이런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면 걔가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과목의 특성을 모르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60점 맞아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중개사법만은 60점 맞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지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80점 이상을 득점하자면 우리 과목의 내용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아는 거죠. 그래갖고 안 내는 부분도 한 번쯤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넓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해 두시고요. 저한테 서운한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나아가서 이제 분량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줄이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한테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내용을 줄이고 싶은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간혹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도 잘 믿고 따라오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절대 60점 과목이 아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이 넓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시험의 합격자 일정에 대한 부분, 다음에 최근 시험이 어떤 영향을 보였는지 이걸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우리 과목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과목으로 돌아와서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의 시험에서 공인인증사 법령 및 공인인증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과목 명칭이 길죠, 이게. 그래서 이걸 줄여서 공인인증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줄여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정식 명칭의 시험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인인증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요, 이 공인인증사 법령은, 우리 과목은요, 공인인증사 법령 파트가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 실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인인증사 법령 파트, 이거 중개 실무 파트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건 제가 편의적으로 나눈 건데, 일반적 중개 실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 파트는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인인증사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아직 여러분들이 수업을 아직 다 안 들었고요. 이제 시작 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법령의 구성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사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토대로 하여 이 법령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한마디로 공인인증사 법령은요,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거예요. 중개, 부동산 중개. 중개라는 것은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도 공인인증사 법령이 총칙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인인증사 시험제도, 당연히 우리 이제 정상 코스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다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요. 그럼 등록을 했어요. 사무소를 이제 열어야 되죠. 그럼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테고, 손님이 찾아왔거든요. 그럼 이제 손님한테 물건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이고, 그다음 물건을 받았어요. 광고 같은 거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광고를 나가요. 그럼 손님이 찾아와서 물건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손님한테 브리핑을 해줘야 되죠. 이게 중개사물에 대한 이제 확인 설명,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계약서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써줬고 중개가 완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보수받아야 되죠. 이제 보수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거든요. 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가 있다는데, 우린 제재가 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공인인증사법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우리 그 개업공사 이익단체죠. 공인인증사협회가 있어요. 협회에 대한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받아야 되거든요. 교육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위반자를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도 주거든요. 그럼 포상금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인인증사 법령의 주요 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시고, 결론적으로
부동산 중개에 관한 사항이 주로 이제 정해진 거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는 법령이 있어요. 이 파트가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는 법령은 여러분들 실거래가 신고자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주 골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부동산 거래하면서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규제가 뭐냐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신고해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면 이걸 규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규제에 관한 사항,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관한 법률도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관 법령은 주요 골자가 일단 이렇게 나눠집니다. 실거래가 신고제가 있고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있다는 거 알죠? 그다음에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되는데 이게 외국인 취득 특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원래 공법이 있다 우리 쪽으로 28회 때 넘어왔어요. 2017년 시험부터.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하고요. 또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위반자를 신고하면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전산정보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주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말씀드렸듯이 실거래가 신고제예요. 그럼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신고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신고 대상이 누구며,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또 외국인 특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도 이제 신고, 허가 의무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언제 발생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당연히 허가 대상 계약은 뭔데, 그다음에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공법적 색채가 조금 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중개 실무는 크게 일반적 중개 실무와 개별적 중개 실무를 나뉜다고 그랬죠. 그럼 일반적 중개 실무는 뭐냐면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써줘야 되죠. 또 손님한테 물건 정보에 대한 브리핑을 해줬잖아요. 그럼 이걸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확인 설명을 했다면 설명했는가 안 했는가,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문서로 작성하여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걸 확인 설명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 이런 부분이 주 골자로 돼 있는데, 나머지 기타 이제 일반적 중개 실무로서 물건을 받습니다. 그럼 중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 또 물건을 조사해야 되죠. 알아야 중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사 확인에 관한 내용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과목들이 연결되죠. 조사 확인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적 지식, 공시법적인 지식, 세법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이 여기 일반적 중개 실무 쪽에서 연결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이 있는데,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 공부하죠. 농지법은 공법에서 공부해요. 근데 우리 쪽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잦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조사 확인 파트에서 실무로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에요. 이건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서 공부하는 건데, 중개 활동에 관한 사항이 이제 마케팅입니다. 물건을 어떻게 광고하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 손님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써줘야 되죠. 이거 관련해서 전자계약 시스템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일반적 중개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개별적 중개실무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법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한 법들을 우리 공인인증서법을 비롯해서 다른 과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민법에서 관련되는 내용, 그래서 뭐 부동산 실명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접근을 해요. 워낙 중요한 법들이라.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민법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고,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시법하고 연결돼 있죠. 등기할 때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일반법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법인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기타 이제 나머지 개별적 중개 실무 관련해서 경매할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내용도 우리 쪽에서 이제 경매 절차,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대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라고 해서는요, 법정에 가서 이제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다시 공부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실무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 파트가 공인인사 법령 파트가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고, 그다음에 중개 실무 파트가 있으니까 세 가지가 색깔이 워낙 틀리기 때문에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40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출제 비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동안 33회 때는 약간 달랐는데 출제 비중이 공인인사 법령 파트에서 70%예요. 그럼 공인인사 법령 파트가 70%면 여기서 지금 현재 문제 수가 몇 개란 얘기입니까? 여기서 28개란 얘기죠. 40문제 중에.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15%니까 문제 비중이 6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개 실무 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출제 비중이 역시 15%니까 6개란 얘기예요. 근데요, 33회 한정해서 문제수를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얼마 전에 체류된 33회에서는 공인인사 법령 파트에서 21개밖에 안 냈어요. 33회 때는. 그리고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있죠. 여기서 9개를 출제했습니다. 9개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중개 실무 쪽 있죠. 이쪽을 아주 역대 최고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무 쪽에서 무려 10문제나 출제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법령 파트를 확 줄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험에서요, 이쪽 파트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개나 냈죠? 거의. 그죠? 19개를 냈으니까. 거의 절반을 냈습니다. 그래갖고 문제 유형으로 봤을 때는 33회 시험이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최상급 난이도들이 32회 때보다는 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최상급에 속하는 문제가 33회 때는 뭐 한두 개밖에 출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감상으로 느꼈을 때는 33회가 32회 때보다는 쉬웠다. 우리 과목에 한정해서. 우리 과목만 따졌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 문제 유형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33회가 어려운 걸로 보였어요. 문제가.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 법령 쪽이 지금 현재 33회 때 엄청 줄여놨기 때문에 34회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쪽은 여러분들이 공사 법령 쪽은요, 거의 다 맞춰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그건 이제 저한테 맡기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출제 지금 비중은 일단 이렇게 됐고요. 출제 난이도는 어떻게 되느냐? 출제의 난이도는 일단 그 시험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낼 때요,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난이도가 원래 상, 중, 하로 구분했을 때 2, 4, 4 정도. 그러니까 상 문제가 약 이렇게 상 문제가 20%라면 8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8개 정도. 다음에 이제 중급, 하급이 이제 이렇게 40%, 40% 해갖고 거의 뭐 중하급이 8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80점 이상을 득점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공부만 하신다면. 그죠? 근데 최근의 경향은 이게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요, 이게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 3, 3, 4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상 문제가 거의 10개 이상이 출제되고 있어요. 난이도 상급이. 그러니까 12개 정도가 지금 현재 상급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중하급이 70%예요. 그러니까 요즘 중개사법이 원래요,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80점 이상을 득점하신 분들은 솔직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조금만 해도 80점 이상 득점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상급 문제가 이렇게 12개 이상이 출제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상급 난이도가 대여섯과 꼭 나와요. 물론 이제 33회 때는 예외였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개사법이 효자 과목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근데 효자 과목은 맞긴 맞아요. 근데 문제가 전보다는 약간 더 어려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출제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강의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맞춰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분들도 다 다룬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득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이제 따라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출제 난이도까지 다 봤는데 그러면 잠시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실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